2022년 4월 경기도 양평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리틀 그린 하우스라 불리는 2층짜리 한옥풍 양옥이 초록빛 정원에 둘러싸여 서 있었다. 주인의 이름은 임순옥, 81세. 양평에서 3대째 살아온 이 지역의 대지주이자 명망가였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자녀들, 즉 조카들이 넷 있었고 그들은 모두 고모 할머니의 막대한 유산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은 복돌이, 하얀 와이어 폭스테리어. 영리하고 활발한 이 개는 임순옥 여사의 유일한 말벗이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될 운명이었다. 사건은 4월 12일 밤에 시작되었다. 임순옥 여사가 2층 침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이다. 복돌이가 놓아둔 테니스공을 밟았다는 것이 가족과 주치의의 결론이었다. 여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골반에 금이 가고 손목이 부러져 한 달간 침상 생활을 해야 했다. 그로부터 2달 뒤 6월 28일 임순옥 여사가 사망했다. 쌓이는 만성간 질환의 악화. 주치의 윤태준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고 가족들은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강력탐정사무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 300평의 럭셔리한 사무소 공간에서 강혁이 그 편지를 읽고 있었다. 키 185cm에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1980년생,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린 지 6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편지는 임순옥 여사가 생전에 쓴 것이었다. 날짜는 4월 23일 계단 사고 직후에 쓴 것이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한 것은 9월이었다. 5달이나 늦게.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강혁 탐정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복돌이의 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밖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언가를 설치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보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임순옥 드림. 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형사 시절의 직관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 편지가 5달이나 늦게 도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임순옥 여사는 정말 간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가? 애나 씨, 강혁이 이애나를 불렀다. 이애나가 즉시 곁에 왔다. 1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강혁이 1년 전 스카우트하여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녀는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의 소유자였다. 이거 봐. 강혁이 편지를 건넸다. 이애나가 편지를 읽는데 30초가 걸렸다. 그녀의 눈이 안경 너머로 반짝였다. 죽은 지 석 달이 지난 사람이 보낸 편지라. 탐정님, 이 편지가 왜 이제야 온 걸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 첫 번째야. 양평이면 1시간 반이면 가요. 차 준비할까요? 이애나는 강혁을 부를 때 항상 탐정님이라 했다.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은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강혁 역시 이애나를 애나씨라는 존칭으로 불렀고 그 호칭 속에 담긴 감정을 스스로도 인지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다.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가 합정동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에 올랐다. 이애나의 운전 실력은 고수 중의 고수였다. 각종 장비를 모두 다루는 맥가이버 수준. 그녀가 핸들을 잡으면 세상에 도착 못할 곳은 없었다. 이미 양평의 임순옥 여사 저택 주소와 유족 연락처, 주치의 정보까지 태블릿에 정리되어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양평, 리틀 그린하우스, 초록빛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대문 앞에 매물이라는 부동산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강혁과 이애나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다.
누구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고 임순옥 여사 건으로 왔습니다. 여성의 눈이 순간 경계심으로 좁아졌다가 이내 풀렸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여사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박미영 52세. 임순옥 여사의 말년에 함께 지낸 가사 도우미 겸 말벗. 여사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서 전 재산과 이 저택의 상속자로 지정된 인물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강혁의 버릇이 시작되었다. 있는 것, 넓은 거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계단 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없는 것, 개, 복도리가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계단 꼭대기 난간 기둥에 나무를 갈아낸 듯한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복도리는요? 강혁이 물었다. 아, 복도리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뒤뜰에 있을 거예요. 잠시 후 하얀 와이어 폭스 테리어가 뛰어왔다. 작지만 영리한 눈, 강혁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얘가 그 공을 물어다 놓은 거라고 했죠? 강혁이 물었다. 네, 그렇게들 말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그날 밤 복돌이가 집 안에 없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산책을 시키고 뒤뜰 계집에 넣어뒀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아직 거기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경찰이나 가족한테 했어요? 박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요. 다들 복돌이 공 때문이라고 하니까 강혁의 시선이 계단 꼭대기로 향했다. 위에 올라가 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강혁이 계단을 올라갔다. 꼭대기 난간 기둥. 그 기둥의 한쪽 면에 목재를 파낸 흔적이 있었다. 못을 박았다 뺀 자국, 그리고 그 위에 니스를 덧칠한 흔적. 애나 씨 이거. 이애나가 확대 렌즈를 꺼내 살폈다. 못 자국이에요. 그리고 니스로 덮었어요. 최근에 칠한 거예요. 낚싯줄이나 투명한 실을 못에 걸어서 계단 위에 걸쳐 놓았던 거야. 트립와이어. 임순옥 여사가 밤에 나오면 발에 걸려 넘어지게. 계획적인 거네요. 응. 그리고 공은 나중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거야.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강혁이 뒤를 돌아보았다. 계단 꼭대기에서 2층 복도가 보였다. 복도 끝에 침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맞은편 벽에 큰 거울이 걸려 있었다. 저 거울. 강혁이 중얼거렸다. 저 거울에서 이 계단 꼭대기가 보여. 이에나가 거울 앞에 서서 확인했다. 맞아요. 거울에 계단 난간 기둥이 비쳐요. 누군가가 밤에 여기서 못질을 했다면 거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박미영 씨? 물어봐야지. 다시 1층으로 내려온 강혁은 박미영에게 물었다. 그날 밤 혹시 이상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2층 복도 거울에 비친 것이라든지 박미영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 이상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저도 잠이 안 와서 2층 방에서 나왔는데 거울에 누군가 움직이는 게 비쳤어요. 계단 쪽에서. 어두웠지만 가운을 입고 있었고 브로치 같은 게 빛났어요. 브로치요? 네, 금색이었어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MJ, MJ요. 강혁의 눈이 번쩍였다. MJ. 이니셜 MJ를 가진 사람이 이 가족 중에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임순옥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바꿨다면서요? 박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여사님이 넘어지신 뒤에 바꾸셨어요. 원래는 조카들한테 나눠주시려 했는데 다 저한테 주시겠다고. 왜 바꿨는지 아세요? 가족들한테 실망하셨대요. 누가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확신하셨으니까. 가족 중 한 명이라고.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로 돌아와 임순옥 여사의 가족 관계를 조사했다. 50층 사무소에 첨단 시설이 가동되었고 나정희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도왔다. 임순옥 여사의 조카는 넷이었다. 첫째, 민준혁. 38세, 남성. 임순옥 여사의 남동생의 아들.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무직 청년.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이미 탕진한 상태. 고모 할머니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며 한 번은 노골적으로 유산을 빨리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둘째, 민서연. 35세, 여성. 민준혁의 여동생, 패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
약혼자인 송 이사와 결혼 계획이 있으나 돈이 없어 미루고 있었다. 셋째, 장미정. 39세 여성. 임순옥 여사의 언니의 딸. 외모는 평범하지만 온화한 성격. 그리스계 사업가 남편 니콜라스 장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넷째, 니콜라스 장. 42세 남성. 장미정의 남편. 그리스계 한국인 사업가. 무역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미정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아내는 그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강혁은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을 적었다. MJ. 강혁이 중얼거렸다. 민준혁은 JH, 민서연은 SY, 장미정은 MJ. 장미정이에요? 이해나가 물었다. 이니셜이 MJ인 사람은 장미정이야. 하지만 잠깐, 강혁이 멈칫했다. 거울에 비친 거잖아. 거울에서는 좌우가 반전돼.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실제 이니셜은 JM이에요. 좌우가 바뀌니까 JM, 강혁이 되뇌었다. 이 가족 중에 JM은 없어? 이해나가 목록을 다시 살폈다. 잠깐, 장미정의 영문 이름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이해나가 말했다. 장미정, 영문명 정미, JM. 아, 아니다. 브로치에 새기는 건 보통 영문 이니셜이잖아요. 장미정의 영문 이니셜은 MJ 장이에요. 그런데 거울에서 봤으니까 반전이야. 실제 브로치에 새겨진 건 JM이 아니라 MJ가 거울에서 JM으로 보인 거야. 그러면 실제 이니셜은 MJ고 거울에서 JM으로 보인 거니까. 잠깐, 박미영 씨는 MJ라고 했잖아요. 거울에서 봤는데 MJ라고 했으면 실제 이니셜은 JM인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거울에서 MJ로 보였다면 실제 브로치의 이니셜은 JM이야. 그런데 JM은 누구지? 장미정은 MJ잖아요. 그러면 JM은 정미장? 아니면 이해나가 가족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민서연의 약혼자 송이사, 송재민, JM,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송재민은 의사야. 왜 브로치를 하고 밤에 계단에서 못질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잠깐만. 이해나가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탐정님, 장미정의 결혼 전 성은 민이에요. 민미정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장미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본래 이름의 이니셜은 A 아니에요. 강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다시 정리하자. 거울의 특성을 잊지 말자. 거울에서 글씨는 좌우 반전이 돼. 박미영 씨가 거울에서 본 이니셜이 MJ라면 실제 브로치에 새겨진 이니셜은 좌우 반전인 JM이야. JM. 장미정의 영어 이름은 미정장. 이니셜 MJ. 그런데 거울에서 보면 JM으로 보여. 그러면 박미영 씨가 거울에서 본 MJ는 실제로는 JM이 새겨진 브로치란 말이지. 잠깐, 반대로 생각해야 해. 탐정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해나가 펜을 들었다. 알파벳은 좌우 대칭인 것과 아닌 것이 있어요. M은 좌우 대칭이라 거울에서도 M으로 보여요. J는 거울에서 보면 거울에서 J는 어떻게 보이죠? 거울에서 J는 반전돼서 특이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박미영 씨가 어둠 속에서 거울로 봤다면 글자를 정확하게 읽었을까? 그게 포인트예요. 박미영 씨는 어둠 속에서 거울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봤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니셜 단서는 일단 보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핵심은 임순옥 여사의 사인이야. 정말 간 질환이 맞는지. 강혁이 전화를 들었다. 형, 나야, 혀가. 뭔 일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형은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양평에서 올해 6월에 사망한 임순옥이라는 할머니 사인이 만성 간질환이라고 했는데 부검 없이 사망 진단서만 발급된 건이야. 이걸 재조사할 수 있을까? 사망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이미 매장됐을 텐데. 그래도 유족 동의를 받으면 부검이 가능하지 않아? 유족 동의 또는 검찰 영장이 있으면 가능해. 근데 혀가 왜? 뭔가 있어? 죽은 사람이 보낸 편지에 자기가 살해당할 거라고 적혀 있어. 살인 의심 건이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알겠다. 내가 영장 쪽을 알아볼게. 고마워, 형. 부검 영장이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다.
그 사이에 강혁과 이해나는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보았다. 민준혁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만났다. 화려한 차림에 건방진 태도의 38세 남성.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모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했으면 그런 유언장을 쓰겠어요? 그 박미영이라는 여자가 꼬드긴 거죠. 사고 당일 밤에 어디 계셨어요? 양평에 있었죠. 가족 모임으로 다 모였었으니까. 근데 전 일찍 잤어요. 민서연은 약혼자 송재민과 함께 만났다. 빠듯한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솔직히 유산은 필요해요. 민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고모 할머니를 해칠 사람은 우리 가족에 없어요. 제초제를 물어본 적 있나요? 집에 있는 농약이나. 민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확인이에요. 장미정은 양평 근처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두 아이와 함께 있었고 남편 니콜라스는 출장 중이라고 했다.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피곤해 보였다.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미정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전체적인 가족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좋아요. 잘 지내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10월 중순, 부검이 이루어졌다. 송태풍 박사가 국과수와 연계하여 동물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 탐정님, 송태풍 박사가 보고했다. 임순옥 여사의 장기 조직에서 인이 검출됐어요. 황인. 독극물입니다. 인?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네, 황인은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요. 만성 간질환의 증상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의사가 간질환으로 오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순옥 여사는 독살된 거야. 맞아요. 소량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약이나 캡슐에 넣어서. 이해나가 끼어들었다. 임순옥 여사가 매일 복용하던 약이 있었을 거예요. 간 건강 보조제든 비타민이든 확인해 봐야지. 강혁은 다시 양평으로 향했다. 박미영에게 임순옥 여사의 약 복용 습관을 물었다. 여사님은 매일간 영양제를 드셨어요. 캡슐 형태로. 그리고 비타민도요. 그 약은 어디서 구했어요? 주치의 윤태준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것도 있고 민서연 씨 약혼자인 송재민 선생이 가져다 준 것도 있었어요. 송재민이? 강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네. 민서연 씨가 자주 오셔서 약혼자분이 의사니까 좋은 약 가져다 드린다고. 그 약 혹시 남은 거 있어요? 다 버렸을 거예요. 장례 치르면서 여사님 물건 정리했거든요. 강혁은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실마리가 떠올랐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임순옥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강신술 모임에 참석한 적 있나요? 점 보는 거나 무당 부르는 거. 박미영의 눈이 커졌다. 아, 있었어요. 마을에 자매분이 계셔서 심심할 때 영적인 모임을 하셨어요. 여사님이 넘어지신 뒤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2번인가 3번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상한 거 없었어요? 박미영이 잠시 생각했다. 하나 있었어요. 여사님이 말씀하실 때 입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고 그 자매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대요. 강혁의 몸이 굳었다. 입에서 나는 빛, 황인 중독의 증상이었다. 인을 복용하면 암소에서 입이나 숨에서 미약한 인광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영적 현상으로 오해한 것이다. 결정적이야.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독살이 확실해. 그리고 범인은 여사에게 약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야. 용의자가 좁혀지고 있었다. 약을 줄 수 있는 위치. 그것은 민서연과 그녀의 약혼자 송재민, 그리고 상시 곁에 있던 박미영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또 하나의 인물을 떠올렸다. 장미정. 그녀는 양평 근처에 살았고 임순옥 여사를 자주 방문했다. 약을 건드릴 기회가 충분했다. 탐정님 이해나가 자료를 보여주었다. 장미정의 아버지, 고 민병호 씨가 대학에서 화학 교수였어요. 화학 교수? 네. 장미정은 아버지에게서 화학 기초 지식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황인이 어떤 물질인지, 어떻게 구하는지. 하지만 동기는? 장미정은 온화한 성격이라고 했잖아. 동기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유산이에요.
장미정은 남편 니콜라스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만약 그녀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강혁의 눈이 번쩍였다. 남편을 싫어하는 여자, 아이들과 독립하고 싶은 여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유산이 유일한 방법, 그리고 계단 트리버아이어. 거울에서 본 브로치, 이니셜 이에나가 이어받았다. 박미영 씨가 거울에서 본 이니셜 MJ, 거울에서는 좌우가 반전되니까 실제 이니셜은 잠깐 이에나가 종이에 MJ를 쓰고 거울에 비추는 시뮬레이션을 했다. 알파벳 M은 좌우 대칭이라 거울에서도 M이에요. 하지만 J는 거울에서 반전되면 J의 거울상은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순서가 반전돼요. 거울에서 본 순서가 MJ라면 실제로는 JM 순서일 수 있어요. 잠깐. 강혁이 말했다. 브로치에 이니셜을 새길 때 보통 성이 먼저야 아니면 이름이 먼저야? 한국에서는 성이 먼저죠. 장미정이면 장M, JM. 영문으로는 보통 성의 첫 글자가 뒤에 와서 MJ가 되지만 잠깐. 장미정. 결혼 전 이름은 민미정이야.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민미정이면 이니셜이 MM이에요. 아니, 결혼 전 성이 민이고 결혼해서 남편 성을 따라 장이 됐잖아. 그런데 브로치는 결혼 전에 만든 거일 수도 있어. 아니면 결혼 후에 영문 이니셜인 MJ장, 즉 MJ. 박미영 씨가 거울에서 본 게 MJ라면 실제 브로치에 MJ가 새겨져 있고 그걸 거울에서 본 거예요. M은 대칭이라 그대로 J도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MJ는 장미정의 이니셜이 맞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박미영 씨는 어둠 속에서 거울을 통해 봤어. 거울에서 사람의 위치가 좌우 반전되니까 이니셜의 좌우 순서도 바뀌어 보일 수 있어. 박미영 씨가 MJ라고 읽은 것은 실제로 거울의 반전 효과로 JM이 MJ로 보인 거일 수도 있어. 이에나가 한 박자 멈췄다. JM. 장미정의 영어 이름 약자가 아니라 혹시 다른 누구?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민준혁, 준혁민, JHM. 아니야, 이건 세 글자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일단 이니셜 단서는 장미정을 가리키고 있어. 다른 증거로 확인하자. 사건 발생 후 약 6달이 지난 시점, 강혁은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이에나가 장미정의 온라인 구매 기록을 조사했다. 그녀의 택배 수령 목록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다. 사건 2달 전인 2월에 인터넷에서 황린 성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빈티지 성냥을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현대의 안전 성냥에는 황인이 들어있지 않지만 오래된 빈티지 성냥의 머리 부분에는 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찾았어요, 탐정님. 이에나가 말했다. 장미정이 2월에 헝가리산 빈티지 성냥 10갑을 구매했어요. 배송 완료 기록도 있어요. 성냥에서 황인을 추출해서 캡슐에 넣었던 거야. 강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에나가 이어갔다. 장미정이 3월부터 임순옥 여사를 방문한 횟수가 급증해요. 일주일에 2~3번, 그전에는 한 달에 1번 정도였는데 약을 교체하러 갔던 거야. 일반 캡슐을 황인이 든 캡슐로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계단에 트리버아이어로 넘어뜨려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자 독을 써서 천천히 죽였다. 간질환의 증상을 모방하는 완벽한 독, 화학교수의 딸이기에 가능한 범행이었다. 동기는 명확했다. 남편 니콜라스로부터 벗어나 아이들과 독립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임순옥 고모 할머니의 유산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러나 사건은 강혁이 예상한 것보다 비극적으로 종결되었다. 강혁이 장미정을 만나러 간 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황인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도 들은 것이었다. 강혁이 장미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남편 니콜라스에게 보낸 뒤였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강 탐정님, 장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장미정 씨. 강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은 없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아이들을 니콜라스에게 보냈어요. 어제 니콜라스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사랑했어요. 다만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게 죄였죠. 왜 고모 할머니를 죽여야 했어요? 장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니콜라스에게서, 이 결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고모 할머니 유산이 나누어지면 그 돈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바뀌었죠. 네, 장미정이 고개를 떨궜다. 고모 할머니가 박미영 씨한테 다 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해서 고모 할머니가 의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신 거고 제가 모든 걸 망친 거예요. 그런데도 독을 계속 투여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박미영 씨가 유산을 받더라도 유언장 무효 소송이 되면 결국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있었다. 형사 시절부터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그였다. 아이들은요? 강혁이 물었다. 아이들은 니콜라스가 키울 거예요. 니콜라스는 좋은 아빠예요. 저만 없으면 아이들은 행복할 거예요. 강혁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장미정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장미정이 테이블 위에 작은 약병을 가리켰다. 수면제예요. 많이 모아뒀어요.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그러지 마세요, 강탐정님. 장미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살인을 했어요. 감옥에 가면 아이들에게 살인자의 엄마라는 낙인이 찍혀요. 하지만 제가 사라지면 그냥 아픈 엄마로 기억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기회도요. 장미정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삶은 계속되니까. 그 순간 이에나가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강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장미정은 수면제 약병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다. 자수할게요. 사건이 종결된 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장미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인했고 재판에서 자백했다. 니콜라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남았다. 그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유언장은 그대로 유효했다. 박미영은 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유산의 상당 부분을 민서연, 민준혁, 그리고 장미정의 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 민준혁은 소송을 취하했다. 민서연은 약혼자 송재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가 한때 제초제를 구해 독사를 고려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민준혁이 임순옥 여사의 현금 일부를 몰래 가져간 사실도 드러났지만 그것은 별도의 절도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복돌이, 말 못하는 목격자. 그날 밤 뒤뜰에 있었기에 범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집안에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복돌이는 박미영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2022년 12월 합정동 50층 사무소. 강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 위로 겨울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이번 사건. 장미정 씨 생각이 나요? 남편을 싫어했지만 아이들은 사랑했어. 독립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형사 시절부터 그랬어.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걸 보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탐정님이 마지막에 수면제를 막은 거잖아요. 그녀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면회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맑은 눈,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맞아, 에나 씨.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어. 이에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마음은 오늘도 그녀만의 비밀로 남았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창문으로 12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고급 간판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며 이에나가 새 의뢰 파일을 들고 왔다. 탐정님, 다음 건이요. 뭔데? 인천에서 실종된 대학 교수. 강의실에 가방만 놓고 사라졌대요. 강혁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가자. 이에나는 이미 차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50층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고 그 도시의 무수한 이야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